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킹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에게 백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와 수년간 불편한 관계였는데 트럼프의 대선 승리 후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면서 메타의 우클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팩트체킹 기능을 없애면 미국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메타의 팩트체킹 기능 폐지와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슬람 율법엔 할랄과 하람, 즉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분짓고 있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편이죠.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한 주에서 할랄 인증을 확대 적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진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멀리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이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12일 통화를 가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을 영어와 우크라이나어, 한글로 적어서 SNS에 올렸는데요. 또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 전쟁의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강력한 돌풍까지 예보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풍속은 시속 80km에 달하고 산간 지역에는 시속 113k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가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은 현재까지 11%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하고 불에 탄 건물도 12,000여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14일부터 트럼프 2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3명의 인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성폭력 의혹과 음주 문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는 러시아를 지지했던 과거 발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백신 반대 입장 등으로 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강요 인준은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체 100명의 의원 가운데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으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이 상원에서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군이 주도하는 과도 정부가 세워진 시리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엔 중동 아랍권 대표들과 튀르키예, 유럽연합, UN 대표 등이 참여했지만 축출된 알 아사드 정권과 가까웠던 이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제재를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독일은 전범 관리들에 대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현지 국민에 대한 구호 제공을 위해 5천만 유로의 추가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플러스 푸틴 헝가리 네. 어떤 소식이죠? 마이크 월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 준비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동이 이뤄질 경우에 헝가리가 유력한 장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왈츠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상대방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나 대화가 없으면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회동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동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정확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소한 며칠 내 또는 몇 주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우선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소에 대한 추측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들이 회담 장소로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헝가리가 회담 후보지로 떠오르는 걸까요? 이 자바로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의장의 얘기에 따르면요. 지금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와도 푸틴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회담에서 두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 매체인 아그루멘티 파티는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적극적인 중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르반 총리가 작년에 푸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을 다 만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르반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접촉을 중단하지 않은 나토 국가 지도자인데다가 또 헝가리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는 치명적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었군요. 네. 이외에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EU와 나토의 가입국이면서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슬로바키아도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슬로바키아를 평화협상 장소로 기꺼이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로 카자흐스탄, 인도가 꼽히고 있고요. 아그루멘티 파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청될지에 따라서 회담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벨라루스 또 튀르키예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회담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지만 네. 어디서 만날지부터도 관심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4년간 흐릴 전망입니다인데요. 네, 예. 유럽연합과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 기간, 그러니까 그 재임 2기 재임 기간 동안 4년 동안의 관계가 좀 흐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일에 이제 취임식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초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EU 쪽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초대를 받으면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어서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이른 시간 내에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작년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에 트럼프 당선자와 처음 통화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일주일 뒤 취임인데 아직까지 초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예. 국내 행사인 대통령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은 초청했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후에는 이제 초청장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가까워졌던
있었던 EU와 미국 간의 불화의 전조가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럽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럽이 방위비 너무 적게 낸다. 철강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문제로 EU랑 계속해서 대립을 했고요. 작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EU에 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유럽이 더 사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압박을 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편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불편한 그런 이유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EU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앞으로 양측 관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EU가 작년 3월에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애플에 대해서만 내려진 과징금이 18억 4천만 유로, 지금 2조 7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빅테크에 대한 EU의 과징금은 관세랑 비슷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U와 미국 간의 관계 설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만 뭐 안 좋을 게 아니라 네.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도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흐립니다. 밝지 않습니다. 흐립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충격과 공포의 그날 언제입니까? 그날은 1월 20일입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는 날인데요.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석유 시추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100건 이상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8일에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취임과 동시에 내가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스티브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지명자도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첫날 발효할 행정명령은 큰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AP통신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 그래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인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내 공약을 거침없이 실현하겠다라는 뜻을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입국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가 우선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공약했었거든요. 그래서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날부터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질 것 같고요. 이외에도 석유 시추 확대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서 신규 석유 시추 및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이러면 취임 첫날 즉시 행정명령을 뒤집을 것이다라고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첫날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 행정명령이 현행 법과 충돌을 하면 법을 개정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세금 감면, 국경 강화를 핵심으로 한 메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네. 충격과 공포 이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체가 될 가능성이 정말 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화마 뒤에 피어오를 또 다른 불꽃이요. 네, 현재 LA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6명이 사망을 했고 서울 면적의 약 28%에 해당하는 169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네. 꺼질 줄은 모르고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LA 산불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자연재해였던 예.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기록했던 2천억 달러, 약 29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원 문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화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뭐 연례적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매년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죠. 산불이 컸는데.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예. 신규 가입과 갱신
갱신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과연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겠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워낙 산불이 잦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이 그랬군요. 네. 그래서 LA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험금으로 재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앞으로 보험료도 천문학적으로 치솟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주 상위 보험사 9곳이 보험 가입자와 협력해서 보험금 청구를 돕고 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 주택보험 지급액이 한 200억 달러 29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JP모건 체이스가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건데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사정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과 갱신을 거부하면서 그 202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거부된 주택보험 건수가 280만 건에 달하고 있다고 아예 합니다. 그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집들도 많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산불 피해가 집중된 LA 카운티 지역의 보험 계약은 20% 정도에 해당하는 53만 1,000건이나 거부가 됐고요. 이 주의 최대 민간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작년에만 주택보험 갱신을 3만 건 이상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장 범위도 줄인 것이 문제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재민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있긴 합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보험은 보장 범위가 작고 보험금 지급 여력도 의심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한도가 우리 돈으로 44억 2,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팰리세이즈라는 곳이 좀 부촌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5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가 보더라고요. 뭐 네. 헐리우드 배우들도 많이 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어 플랜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이 작년 3월 기준으로 2,9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보상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산불 피해자는 이 주정부 보험금 말고도 연방 재난관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총 지원 규모가 개인이나 가구당 6,430만 원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피해 지역에 보조금을 책정해 줄 수는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정책의 의회를 통과하는 데만 3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집이 있던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복구가 됐던 보험이 됐던 일단 불이 꺼져야 될 텐데 네. 진화될 줄 모르고 계속 번지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아열대를 기습한 동장군요. 북극발 한파가 아열대 지역인 대만까지 내려오면서 올해만 대만에서 500명 가까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대만 언론들이 각 지자체 소방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달 11일까지 총 492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심정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올 들어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일 하루에만 54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11일이 됐더니 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봤더니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많았다는 건데요. 급작스레 닥친 한파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심혈관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네. 새벽에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온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른 의사는 기온이 내려가는 새벽에 갑자기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45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 여성 그리고 흡연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좀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정도 한파 이렇게 많이 숨지나 네. 하면서 의아해하실 분이 많거든요.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만을 아열대 기후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인데요. 올 들어서 2개의 대륙성 한랭 기단이 6일, 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의 그리고 모든 군의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졌고요.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3,952m인 위산의 12일 새벽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대만 날씨는 겨울철에도 10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날씨에 이렇게 심정지 같은 게 발생을 하냐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대개 주거시설에 온돌 같은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날씨로 떨어지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작년 1월에 아침 최저 기온이 8 내지 10도로 떨어졌을 때도 48시간 동안 146명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 뭐 관련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노년층들은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고 40, 50대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기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난방 시설이 잘 갖춰지지도 않아 있고 네. 또 낮은 기온에 몸이 적응도 잘 안 되기 네. 때문에 이런 온도에도 이렇게 한파에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에 파견된 셜록 홈즈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독일 기업들이 경기 침체 속에 장기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이 직원들이 진짜 아픈 게 맞나 파악하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사설 탐정 업체가 연간 1,200건의 의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독일 근로자들의 병가 일수가 2021년에 11.1일이었는데 2023년에는 15.1일로 급증했는데요. 이 높은 결근율이 작년 독일 GDP를 0.8% 감소시킨 원인으로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에서 9월 사이 가입 근로자의 평균 병가 일수가 14.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독일 주요 법정 건강보험사가 밝혔는데요. 네. OECD에 따르면 2023년에 독일의 질병으로 인한 근무 시간 손실률이 6.8%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 왜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이 많아지나 코로나19에도 유지된 전화 진단 시스템 때문이라는 건데요. 현재 독일에서는 가벼운 증상만으로도 전화 진단을 통해서 병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30일에서 40일 때로는 100일까지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병가를 조사하는 탐정업체가 그래서 장기 병가를 내고 가족 사업을 돕거나 집수리를 했던 직원들이 있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병가 내고 이런 네. 한 버스 기사가 불안 증세로 병가를 냈는데 네. 그 기간에 술집에서 노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해고가 됐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활동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복직을 명령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더 황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증거 수집이 반드시 해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정당한 사유에서 이 병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버즈의 턴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젯밤 국방부 및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담은 인권위 안건은 비상계엄 동조 안건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공산당식 겁박이라고 비난하고 특검법은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노현지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의 한 주에서 새해부터 모든 식음료 사업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13개 주 중 하나인 클라탄 주정부는 이제 음식 및 음료 사업장이 지방 당국과 사업 허가를 갱신하기 전에 반드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슬람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장인 모하메드 아스리 맷 다우드는 코타바루시 의회에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도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과 같이 시행할 것이라며 클란탄주가 가장 먼저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음식과 음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방과 할랄 재료나 제품 사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위원회가 다른 당국과 협력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모하메드 아스리 위원장은 규정과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1년 내내 암행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할랄 하면은 이슬람에서 허가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슬람 종교 경전에 따라 허용된 것이 할랄, 하지 말아야 할 것인 하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식품 역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누어져 있죠. 예전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면 현대 대량 생산 시대에 맞아서는 그 생산 과정과 첨가물 등을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전 과정이 종교적으로 문제없이 안심하고 섭취,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 할랄 인증은 각 나라나 지역별로 공신력 있는 종교 인증기관에서 보장해 주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자킴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6월부터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할랄 인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통용이 되는데요. 다만 나라별로 법이 달라
다시 해당 지역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할랄 식품 인증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이 인증 요구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할랄 인증이 말씀하신 대로 까다롭고 생각보다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때는 할랄이 마치 위생과 안전관리 인증인 햇섭과 같은 줄 알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믿고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예. 할랄로 인증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비할랄과 접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종교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뿐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도 돼지고기나 술같이 하람 식품이 한 번이라도 거쳐간 식기에서 조리가 됐다면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돼지에서 추출한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 역시 하람 식품으로 분류돼 섭취가 금지되는데요. 예. 고기의 경우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맡아야 하며 이 모든 식품의 가공부터 포장, 보관, 운송 등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할랄 제품이 아닌 것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아랍권에서는 할랄 식자재 운반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호텔이 많은데요. 음식 배달도 포함되기 때문에 할랄 음식만 따로 배달하는 업체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제를 넣어야 하는데, 만약 그 업체가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같은 생산 공정을 이용할 경우 할랄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생산 설비, 장비 그 자체도 완전히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로 한국의 고추장 양념 또 불고기 양념이 판매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무슬림들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랄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손쉽게 할랄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마음껏 먹고 있고, 예. 교리상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슈브하라고 해서 섭취나 활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역시 학파에 따라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몸에 바르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도 있고, 술과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 등에는 할랄 식품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간장이나 고추장이 발효되며 발생하는 미세한 알코올 성분 혹은 시판 불고기 양념에 들어간 미량의 맛술이 적발돼 판매 금지를 당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비할랄 제품 혹은 그 재료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모든 공정을 별도로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클란탄주의 모든 식음료 사업장 허가에 할랄 인증을 받으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무슬림들을 위한 철저한 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제조 공정뿐 아니라 관여한 모든 분야의 무슬림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주에서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의 클란탄주는 전체 인구 187만 명 정도 중 96%가 말레이계 무슬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 발표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수인 중국계와 인도계, 기타 다른 민족들은 식음료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예. 말레이계 무슬림이 많은 주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할랄 산업의 선두주자로 남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국가 전체로 해당 운용 방침이 채택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식음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돼지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중국계 식당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요. 예. 절대적인 인구로는 소수지만 막대한 자국력을 가지고 경제권을 행사하는 중국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연합을 지향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대놓고 이런 방침을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말레이계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인구 구성상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향후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글로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인데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킹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커버그가 발표한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일이었죠.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그 영상 메시지를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플랫폼, 그러니까 메타의 플랫폼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거겠죠. 예. 팩트 체킹 기능을 없애고 대신 그 소셜 미디어 X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기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팩트 체킹 기능을 없애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실수를 줄이고 또 정책을 좀 더 단순화하고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네. 그 X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것으로 해야 되죠. X가 이제 예전 트위터인데 네. 그 커뮤니티 노트는 뭔가요? 커뮤니티 노트라는 거는 네. 그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이 팩트 체킹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어떤 컨텐츠가 있잖아요. 예. 그 컨텐츠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를 커뮤니티 노트라고 해서 네. 이제 사용자가 거기다가 의견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안 돼, 뭐 다른 얘기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능이죠. 예. 아무튼 주커버그는 팩트체커 기능을 없애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뭐 근본으로 돌아가서 네. 실수를 줄이고 정책을 단순화하며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네.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팩트 체킹은 사실 이제 이 제3의 전문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도입된 거는 2016년 대선 이후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 대선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정말 소셜 미디어에서 범람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도입을 한 건데 이 제3의 이제 한 90개 정도의 파트너사가 예. 130여 개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13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 체킹을 하는 전문기관이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게 이런 노출을 좀 줄이게끔 피드 하단에 배치하는 식도 하고 그래도 이 거짓 뉴스를 계속 올리게 될 경우에는 뭐 광고 기능을 없앤다거나 또는 아예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이 팩트 체킹 2016년부터 메타가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부터 뭐 트럼프가 맞아요. 네.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뭐 버젓이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동안 하여튼 페이스북은 진보 쪽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주커버그의 말대로라면은 이 팩트 체킹 기능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뭐 침해받았다는 네, 것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인데 보수 성향 콘텐츠들이 사실상 검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는 저커버그가 인정했다라고 봐야겠죠. 영상 메시지에서 진실의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가 진실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선의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팩트 체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신뢰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면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정치적으로 편향된 팩트 체크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건가요? 뭐 워낙 이제 이 팩트 체크는 결국에는 정치 분야에 집중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비정파성 또 중립성을 지켜야 하죠. 그리고 특정인이나 단체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는 게 뭐 기본인데 늘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쪽에 있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 메타가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너무 검열을 많이 한다.
뭐 너무 부당하게 보수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컨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소셜 미디어가 너무 팩트 체킹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검열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정말 거짓 정보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범람하게 놔두고 있다.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 이 팩트 체커 기능을 하는 팩트 체크를 하는 그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평가도 그만큼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스놉스라고 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팩트 체커를 하는 그 90개의 기관들 중에 하나이고 페이스북에서 가장, 팩트 체크 사실 확인하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스놉스라 이 예,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하다고 예. 했습니다.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정말 소셜 미디어에서 진실을 수호하는 마지막의 어떤 저항선이다, 예.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정말 좋게 평가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는 보수 측의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진실을 가리느냐.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진실을 결정하려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며칠 전에 그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중에 조엘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커버거의 성명 나온 다음에 자기도 설명을 냈는데 예. 결국엔 전문가들도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아무튼 기존의 그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 체크 기능이 한계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면 맞아요. 됐을 텐데 아예 네.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의외죠. 예, 네. 그리고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 커뮤니티 노트 정도의 그 조치로 네. 사실 확인, 팩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예,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뜻은 좋아요. 예. 어떤 제3의 기관이 이 컨텐츠는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거짓 정보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각을 커뮤니티 노트를 통해서 의견을 내서 이거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취지는 좋다고 볼 수 뭐에 있죠. 그리고 일리 결국에는 있습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판단력을 존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지금 X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노트도 역시 문제가 많다. 거기에 커뮤니티 노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역시 다 정치적인 편향성이 뚜렷하고 예.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사실 커뮤니티 노트를 가 올라 있는 거는 거기에 극소수밖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기나긴 커뮤니티 네. 노트에 올린 글들을 다 보면서 그 정보를 체크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것 자체로는 팩트 체크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다라고 보일 예.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도 저도 이게 참 판단이 안 돼. 기존에 있던 팩트 체크 기능을 좀 더 보완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이렇게 더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지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저커버그의 발표에 대해서 뭐 반응은 어떻게들 나오고 있나요? 뭐 예상대로입니다. 뭐 진보 성향이나 또는 기존 언론사에서는 뭐 진짜 이제는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가 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이런 반응이고 트럼프 머스크 뭐 당연히 거봐라 환영한다 이런 반응인데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제 예, 근데 보수를 아직 함께 가져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가보고 행보를 보자면은 사실 그 트럼프나 머스크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이 옳은 말을 했다라는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저커버그가 이렇게 태세를 빨리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느냐는 맞아요. 비판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은 예.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는 동시에 다양성 그 정책도 없앴어요.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네. 건 성소수자, 예. 뭐 소수 인종 이런 것. 이런 대상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예. 이거를 규제를 했거든요. 예. 그거를 없앴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여성 또는 소수 이민자? 종족에 대해서 예. 비인격적인 표현, 그것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상당히 혐오적인 표현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그 보면은 이 페이스북 에서 이런 정책 발표한 이후에 그 구글 피드 이렇게 검색할 때 보면은 이 페이스북을 삭제하는 방법 이런 거를 검색량이 평소보다 5,00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을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증이 많아서 이제 관둬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랬죠. 있는데 이 조치가 얼마나 더 거기에 가속화되게 뭐 감소세를 얼마나 나타낼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죠. 확인될 수 사실 이 있을 것 팩트 같아요. 체크 기능 폐지 이전에도 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글보다 광고가 더 많다는 네네, 맞아요.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차에 이런 팩트 체크 기능 폐지까지 네. 발표가 돼서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또 뭐 유럽연합 규제 당국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국 내 플랫폼에서만 소셜 미디어라는 게 공기라 비슷하잖아요. 어디 나라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데는 모두가 다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미국발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는 너무 쉬운 일파만파는 시간 일이죠. 문제죠. 예. 그런데다가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고 해서 이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저커버가 얘기한 거 보니까 유럽이 너무 이렇게 이 인터넷 콘텐츠를 너무 검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유럽이 인터넷 콘텐츠를 좀 지나치게 검열하고 있다고 있다. 저커버거가 얘기했고 저커버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예. 사실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메타가 팩트체크 기능 폐지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유럽연합의 법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교적 마찰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 유럽의 것 상황을 같아요. 좀 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뭡니까? 이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예. 그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새로운 정책 예. 또 기능 이렇게 도입하려면 사전에 위험 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집행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법이에요. 이건 도입하기 전에 이미 승인을 받으라는 네,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메타 측에서 팩트 체킹 기능 폐지를 그냥 독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 확대하겠다라고 예. 할 때는 이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온라인상의 체계적인 위험을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 마찰이 될 수밖에 예.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메타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뭐 매출이 거대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과징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이런 또 논란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여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 미국만 예. 팩트 체킹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거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커버그의 같은 팩트 체킹 기능 폐지 발언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네. 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취임에 앞서 발맞춰 가지고 다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건 그 어떻게 지적도 생각하세요? 역시 뭐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비난하자면 보기에 따라 보기에 그럴 수 따라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커버그는 사실 트럼프하고 지난 수년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저커버그가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좌를 예. 그 폐쇄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구시키기도 했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뭐 평생 감옥에 가두겠다 저커버거를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머스크하고 저커버그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상으로 막 대결한다고 싸우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무슨 종합격투기에서 한번 실력을 가눠보자. 주짓수로 한번 하자고 그랬나. 네, 하여튼 뭐 하여튼 둘이 한번 붙으려다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기억나는데. 그래서 정말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좀 껄끄러운 사회인데 이번에 머스크 X의 정책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머스크는 정말 환영한다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하죠. 근데 역시 저커버그의 변화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180도로 바뀐 태도다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많고 예. 또 이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 이런 사람들이 다 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덧붙이고자 하면은 팩트 체크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저희는 언론사에서 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이어서
기성 언론들, 기존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뭐 다 할 것 없이 과연 충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참 필요하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가짜 정보가 너무 범람하고 이런 혼란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중심을 잡는 거는 기성 그렇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더욱 엄중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돌아섰던 뭐 애독자들, 시청자들도 결국에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결국 뭐 함께 해보게 신뢰는 됩니다. 사실 확인과 비례하는 거니까요. 네. 예, 글로벌 이슈 오늘은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기능 폐지 방침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리 레드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